네, 미중의 패권 다툼은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럼 미중의 무역 분쟁, 패권 다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론입니다. 각자 국내 여론의 향방이 중요한데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중국 여론은 일단 차치하고 미국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미국 대선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세계 경제 향방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84%는 중국 정부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전혀 또는 별로 믿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64%에 이릅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시민들은 80%, 리버럴 성향의 시민들도 53%, 절반 이상이 중국이 코로나19 대처를 잘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모두 중국 때리기에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여론이 이렇다면 미중 무역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최근 주식시장은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물 경기 지표는 별로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지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오늘도 주식시장 또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2천이 이제 넘어버렸습니다. 예. 예. 이게 너무 과열 아닌가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실물에 비해서는 좀 가열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전 세계가 워낙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죠. 좀 반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미국의 산업 생산, 소모 판매, 특히 고용은 지난 3, 4월 달에 10년 증가한 것이 2달 사이에 감소해버렸거든요. 약 2,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10년 동안 증가한 게 2달 만에. 예. 예. 실물 경제는 그렇게 충격이 큰데 예. 사실 실물 경제를 생각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은 미국이 2달 사이에 돈을 한 2조 9천억 달러를 찍어내 버렸어요. 2조 9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이게 1,000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예. 얼마죠? 이게 1,300조 원 정도? 예. 뭐 그 정도 많이 찍어내 버리고 예. 이것도 지난 거의 10년 증가했던 거를 예. 2달 사이에 돈을 찍어내 버리니까 예. 사실 그 돈의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하고 돈의 힘이 싸움을 할 텐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마 하반기에는 실물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2조 9천억 달러면 3천조 원이 넘군요. 제가 수학을 산수를 계산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천조 원이 훨씬 넘는 3,500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하면서 인버스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많이 지금 있고 실제로도 이러다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이 사람들은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인버스는 저도 투자하지만요. 오래 가지고 있을 건 아니에요.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좀 왔다 갔다 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이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때 인버스 사신 분들이 한번 돈을 벌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단기에 그렇게 급락할 상황은 앞으로는 참 보기 드물 겁니다. 그때 어떤 재비를 받던 분들이 호시탐탐
한 번 더 급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저도 저 하반기에는 한 번 또 큰 폭 하락이 한 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3월처럼 그런 급락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시점을 맞출 수는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을 맞출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인버스도 한 번씩 해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이 틀렸을 때는 저는 인버스는 가감하게 손절매를 해버립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니까요. 예. 지난 여름 그러니까 다가올 여름 정도에는 한 번 정도의 급락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기업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어닝 충격? 예. 예. 상반기에는 소위 소비자 충격이었거든요. 예. 뭐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100만 명 일자리를 잃었고 우리나라도 그 4월 달 고용 통계 보니까 4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예. 일자리 잃으면 가게가 소비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소비 중심으로 지금 경제 성장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소비가 감소하면 시차를 두고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기업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지만은 실제보다는 충격이 그보다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건전한 기업은 살아나서 더 잘 되겠습니다마는 뭐 사실 어려운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하반기 일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충격이 한 번 오면서 하반기는 주가 한번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시쳇말로 현타가 오는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현실을 이제 인식하고 정신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오늘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저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 디플레이션 우리는 계속 이제 디플레이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영계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경제신문 보면 지금 학자들, 뭐 경제 전문가들, 뭐 금융시장 참여자들,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찬성액을 인플레이 온다 안 온다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주로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 쓰고 있어요. 예. 올해 예산을 한 4조 7천억 달러 편성했는데요. 예. 예, 지금 이번에 정부가 쓴 돈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난 3월 달에 금리 0%까지 내리고 또 거의 지금 3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푸니까 정부가 쓰고 돈을 이렇게 중앙은행이 많이 푸니까 결국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와 닿지가 않는데 왜 그런지 좀 대비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에서 왜 인플레이션 논쟁이 확산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우선 큰 흐름을 보면요. 예, 1950년대부터 미국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는데 1950년에서 1980년까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였어요.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랐거든요. 1980년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15%까지 올랐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30%도 넘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가감한 통화 긴축을 하죠. 미국도 금리 오르고 우리도 금리 오르고 그 뒤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20여 년 동안. 그랬군요. 물가가 이제 마이너스라니까 물가가 마이너스면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이면서 낮아지니까 이걸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플러스 디스인플레이션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물가가 오르기는 오르는데 상승률이 매우 낮은 거.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오르기는 오르는데 상승률이 매우 낮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도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요. 또 한국은행 내일 금리를 내릴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데 그렇죠. 한국은행 통화 정책 물가 안정 목표도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2%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2%를 밑돌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4월에 0.1% 상승에 그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 상황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사실 디플레이션. 더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돈의 힘 일단 많이 찍어냈다. 그다음에 보니까 미국의 뭐 축산물이랄지 이런 거 가공 공장이 멈춰서 고기 공급이 뭐 중단이 되니까 그런 어떤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뉴스는 또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려면 수요가 늘어나든지 예. 공급이 줄어들든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생산 비용이 올라가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공급을 밑돌고 있어요.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뭐 잘렸으니까 실업이 그렇게 많아지면. 수요가 부족한 가장 이유는 사실 저 맥킨지가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제목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예요. 그렇습니다. 맥킨지가 주요 선진국을 조사해 봤는데 가구의 평균 실질 소득 지금 세대가 과거 부모 세대보다 더 낮아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맥킨지가 이게 조사하는 기간이 선진국 보니까 국가 전체 GDP는 늘어났어요. 오히려 늘어났는데 평균적인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은 상위 10%만 많이 가져갔고 나머지는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른바 그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이게 현상이군요. 미국 같은 데는 뭐 상위 10%가 46% 소득을 가져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가계가 가난해져 가지고 소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뭐 그렇게 많이 돈을 쓰고 중앙은행이 돈 풀고 그러면은 또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올라가지고 뭐 소득 효과 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소비가 늘어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저 공급 측면에서는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했습니다. 그랬죠. 중국이 굉장히 임금이 낮지 않습니까? 금리도 낮고 그다음에 토지 비용도 낮고 생산 비용이 낮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전 세계 물건을 공급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폭증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2001년 WTO 중국이 가입하고 작년까지 미국하고 교역했어요. 중국이 미국하고 5조 1천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이제까지 통틀어서 2001년부터 5조 1천억 달러요? 그러면 한 6천조 원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의 생산자들이 미국의 소비자를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마트 같으면 이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것이죠. 그 다큐멘터리에 그 월마트 매장에서 파는 그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다 빼보니까 뭐 살 게 없었던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 정부 대통령이 이거를 좀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뭐 글로벌 공급 체인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뭐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 GVC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들이 코로나 사태로 서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각국 보호무역 하니까 국내에서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도메스틱 밸류 체인, 뭐 DVC, 그다음에 리저널 밸류 체인, RVC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세계 무역 해보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해보니까 본인들 일자리만 뺏기고 뭐 별로 좋은 게 없네. 뭐 이렇게 된 거네요.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미국에서 그렇게 싸게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없죠. 그 인건비가 일단 비싸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비싸고 모든 게 땅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싸게 생산할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미국에서 그런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네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미국의 생산성이 참 그동안은 많이 증가했었어요. 정보통신혁명으로 생산성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생산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같은 물건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었죠.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보면 미국 생산성이 그 이전에 한 연평균 2.8% 증가하다가 최근에 1.4%로 증가세가 둔화됐죠. 그렇군요. 생산성 증가율이 좀 둔화됐다. 중국에서 그 안 살 거를 한국에서 좀 사주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윈윈일 텐데 인플레이션도 잡고 우리나라는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그동안 물가가 안정됐던 게 뭐 이른바 뭐 아마존 효과 그러는데요. 유통혁명이죠. 그렇습니다. 아마존 같은 이런 회사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서로 아주 유통비용을 줄여가지고 연결시켜줬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됐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정책적으로도 그러면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른 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까? 유리한 측면이 미국한테는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 많이 쓰다 보니까요.
미국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GDP 대비 이제 정부 부채를 따지는데 예. 2006년에 예. 글로벌 금융위기 전이었죠. 그렇죠. 미국 정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연방정부 부채가 한 60%였어요. 60%에서. 예, 그런데 예. 작년 말에 이제 105%로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105%. 예. 그런데 지금 1분기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GDP 대비 정부 부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거거든요. 그렇겠습니다. 그 GDP에서 한 11~2%를 쓴다고 했으니까요. 예, 12% 쓰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면 105%에서 못해도 110%는 훌쩍 넘어가게 예. 되는 거네요. 예. 예, 정부 부채는 늘고 그다음에 1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4.5% 연율로 마이너스 4.5% 성장했습니다. 2분기에는 지금 통계가 안 나왔는데 한 마이너스 30% 정도 성장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분모에 있는 GDP가 줄어드니까 예. 위에 분자에 있는 부채는 늘어나고 그렇죠. 이 부채 비율이 훨씬 늘어나 버리죠. 아,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또 GDP가 줄어드니까. 예.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은 그럼 15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아마 2분기에는 그런 수치들이 나올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105%에서 지난해 말에 105%에서 150% 이러면 정말 깜짝 놀라겠는데. 예. 예. 그럼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분모에 있는 GDP를 늘려야 돼요. 근데 이 GDP가 뭐 부채가 명목 개념이니까 명목 GDP거든요. 그렇죠. 달러로, 명목 달러로. 예. 명목 GDP는 이제 물가하고 생산량을 곱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근데 생산량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물가를 생산량 팍 줄어들고 올려버린 있으니까. 거죠. 그리고 공장이 폐쇄된 곳도 있고 좀 예. 문 닫은 곳도 많으니까. 예. 그래서 물가를 올려버리면 명목 GDP가 증가하니까 그러네요. 이 부채 비율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 곱하기 물가기 때문에 예. 그중에서 생산량은 줄어들었으니까 예. 물가를 올리면 예. 그러면 GDP가 올라가서 올라가지고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 낮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 정부가 계속 써야 될 텐데요. 예.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못 쓸 거 아니에요. 예.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분모에 있는 물가를 올려버려가지고 명목 GDP를 올려가지고 부채 비율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 미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안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를 선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달러 강세 이야기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말은 저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별로 신뢰가 안 가는데요. 예. 그렇습니까? 기업들한테 가가지고는 예. 기업들은 달러 약세가 바람직하거든요. 수출 그렇죠, 기업들은. 그렇죠. 소비자들은 달러 강세가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달러 강세하지 물건을 싸게 소비할 수 있으니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한테 가가지고는 달러 약세가 좋다. 왔다 갔다 하는군요. 가게한테 가가지고는 달러가 강세가 좋다. 예. 그래서 최근에 달러 강세 이야기했는데 예. 소비자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예. 근데 이런 묘수가 있었군요. 근데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2차 한율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 간에 중국, 미국 선진국 간에요. 중국, 미국 선진국 예. 간에 EU. 예, EU도 포함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미국이 한 해 동안 돈을 2배 풀어버렸거든요. 예. 뭐 최근 경제사에서 한 해 동안 두 배 푼 나라 없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돈 푸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요. 엔화 가치가 우선 많이 올랐거든요. 예. 엔달러 환율이 2008년 미국이 돈 풀기 전에 123엔 정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돈 많이 푸니까 엔달러 환율이 76엔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123엔에서 76엔으로.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 디플레 압력이 심한 나라인데 자기네 돈 가치가 그렇게 올라 버리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를 해가지고 물가 2% 목표를 설정하고 물가가 2% 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버렸다. 그렇죠. 일본도 돈을 풀고 있거든요. 예. 미국, 일본 돈 푼 것 보고 유럽 중앙은행도 돈 풉니다. 원래 독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그래요. 예. 한번 역사가 있잖아요. 바이마이르 공화국. 예. 1923년에 예. 독일 소비자 물가가 1억 200만 %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1억 200만 %. 다양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리어카에다 돈을 실어놨는데 사람들이 리어카 하나 가지고 돈만 가져갔다. 기업들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1급을 줬습니다. 1급을. 하루 종일 물가가 오르니까. 1급도 2번 줬어요. 하루 종일 물가가 오르는. 오전에도 주고 오후에도 주고. 예. 예, 실화라는데요. 예. 일부 주부들은 그 돈을 태워가지고 밥 지어 먹었다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끔찍하구만. 예. 예.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기 때문에 물가를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미국이 돈 풀고 일본이 돈 풀고 자기들만 안 풀면은 유로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예. 수출 경쟁이 떨어지니까 예. 자기들도 따라서 돈을 풀기 시작했죠. 2014년 하반기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걸 지켜보고 있던 중국도 이 선진국들이 다 푸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 예, 중국은 아직 자유 변동한 일이 아니니까 환율을 조작 인위적으로 예. 고시 환율을 예. 이안달러 환율을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유럽에서 중국으로 환율 전쟁이 1단계가 끝났는데요. 그런데 이번 3, 4월 달에 또 미국이 코로나 사태로 워낙 어려워지니까 또 3, 4월에 돈을 거의 3조 달러 가까이 풀고 있거든요. 예. 미국이 이렇게 돈 풀리니까 조만간 달러 가치 떨어지고 엔화 유로 가치 오르고 중국 위안화 가치도 오르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일본 유로 중앙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돈을 풀 거라는 겁니다. 이게 거의 뭐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죠. 근데 그렇게 큰 나라들이 돈을 풀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물 경제가 그나마 가장 견조한 나라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 2008년부터 지금까지를 쭉 이렇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참 뭐 모두가 강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강한 제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제조기업이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좀 그 기축통화도 아닌데 버텨낼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걸로 지금 보시는 거죠, 단기적으로? 지금은 우리는 인플레보다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 예. 대표적으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도 있지만은 GDP 디플레이터가 예. 총체적 물가 수준을 나누는 거예요. 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그냥 나눈 건데. 그런데 이 GDP 디플레이터가 2018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떨어졌거든요. 예. 우리 역사상 5분기 연속 GDP 디플레이터 물가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낮아져 버렸거든요. 물가가 낮아지니까. 예. 이런 현상이 일본의 94년에 나타났습니다. 94년부터 일본의 GDP 디플레이터가 떨어지면서 명목 GDP가 실질 GDP가 낮아지고 일본이 거의 1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런 조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디플레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뭐 제가 소비자 물가 안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이거 일부 주부들께서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 주부들은 항상 반발하세요. 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약 통계청에서 약 470개 품목을 조사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 가중치를 둬 가지고 물가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0.4%, OECD국가 중에 가장 낮은 쪽에, 그렇죠. 뭐 일본 빼고는 가장 낮은 쪽에 속했고요. 올해도 지금 4월 소비자 물가가 0.1%. 한국은행이 내일 그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 2월 달에 했었는데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을 그때 코로나 사태 이후의 전망이기 때문에 2.1%, 소비자 물가는 1.0% 이렇게 전망했는데 내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면 아마 경제 성장 2.1%를 0% 안팎으로 그렇겠죠. 조정하고요. 소비자 물가도 1% 올해 전망했는데 아마 0.4%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향 조정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GDP 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올라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GDP가 좀 성장을 하고 경제가 좀 이렇게 선순환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디플레이션의 어떤 덫에 갇히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둘 다 나쁘죠. 그런데 누가 더 나쁘냐 그러면 저는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완만하면 경제활동이 뭐 잘 되는 거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발생하면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통제까지 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디플레이션 한번 발생하면 일본 10년 겪었더러 막을 수가 없거든요. 디플레이션이 물가가 떨어지면은 가계가 필수재가 아니라 오히려 소비를 줄여버려요. 우리가 경제학 교과에서 해서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는데 오히려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은 가계가 필수재가 아니라 소비를 줄여버리거든요. 뭐 단순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뭐 꼭 필요해서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 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6개월에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6개월에 사러 왔는데 예. 야 이게 더 떨어져. 예. 그러면은 또 사양 좋은 게 더 싼 가격이 있어요. 예. 예. 그럼 좀 기다리죠. 예,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고 그러면 기업을 고용을 줄이잖아요. 예. 고용을 줄이니까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그렇죠. 또 물가가 떨어져.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물가가 떨어져 버리면은 예. 실질 임금이 상승해 버립니다. 예, 보통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이 임금을 받는데요. 예.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명목금 임금은 잘 못 내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물가만 떨어지면은 실질 임금 기업이 부담이 늘어나 버리니까 그렇겠습니다. 예. 기업은 고용을 줄여버려요. 아, 예. 그래서 가계가 소비 저출이고 또 디플레이가 발생하면 주가도 떨어지고 예.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소위 디플레이는 부를 파괴합니다. 부를 파괴한다. 디플레이션은 부를 파괴한다. 임금 소득을 줄이고 예. 가계 고용이 줄어드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디플레이는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제 돈을 좀 더 풀고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하고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최근에 뭐 과거와는 달리 과감한 재정 정책, 예. 뭐 통화 정책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좀 인플레가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예. 인플레에서 미국이 발생하면은 예.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은 한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상관계수 0.8 정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우리 디플레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더 하기로 하고요. 지금 질문들이 좀 와 있어서 질문들을 좀 받고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65님, 생각지 않은 목돈이 생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년 이상 갖고 있을 주식 추천 부탁. 10년 이상 갖고 있을 주식. 유망산업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종목 이야기. 종목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 이자하면 이제 1%도 거의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배당 투자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배당주. 예.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종목은 말씀 안 드려야 됩니다. 포스코 같은.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은 네이버든 뭐 구글이든 다음이든 쳐보면 배당주 하면 그냥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포스코 같은 배당 수익률이 올해 한 5 내지 6% 정도 돼요. 예. 근데 포스코 PBR이 0.4배 정도 되거든요. 아이고. 포스코 시가총액이 포스코 자산에 비해서 0.4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포스코 자산을 다 판다고 가정하면은 그렇죠. 포스코 주주한테 2배 이상 돈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포스코가 이렇게 배당은 많이 주고 PBR은 낮은 걸로 유명한 종목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또 성장에 이게 이미 사양산업 아니냐 제철산업이 이런 어떤 불안감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불안감은 있죠. 그런데 주가가 0.4배라면 여기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거든요. 낮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배당금을 많이 줘요. 그런데 우리가 97년, 2008년 그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 소유도 생기면은 가게가 가지고 기업이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나눠갔거든요. 그런데 GNI 기준으로 국민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이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가계 몫이 71%였는데 뭐 최근에 65%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기업 몫은 16%에서 25%로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계는 가난해졌고 기업은 부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 지난 정부부터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그다음에 고용 투자 좀 늘려달라, 배당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세하겠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도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할 기회가 지금 당장 뭐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임직원 대상 강의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 은행 1% 맡기지 마시고 임직원들에게 당신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그러네요. 배당을 받아라. 예. 그리고 은행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은행주도 PBR이 0.3, 0.4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은행원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기를 그거 당신네 저축예금 그거 들지 마시고 당신네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아라. 예.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되고요.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면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주가가 혹시 상승한다면 예. 또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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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 저 언택트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그렇죠. 언택트.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죠. 뭐 네이버 같은 카카오 같은 예. 뭐 이런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건 하나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 뭐 전기자동차 그런 관련 그 주식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뭐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주식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에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거 흔히들 동학개미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그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그랬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지금 못 오르고 있어요. 별로 안 올랐어요. 예. 네.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뭐 오늘까지 한 올해 들어서 25조 정도 팔았는데요. 많이 팔았네요. 예. 예. 아마 4분기 내년 가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신호 같은 게 우리 환율이 좀 움직여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외국인들이 이제 멀리는 우리나라 기업 수익, 뭐 경제 성장 이런 것 보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만 가장 단기적으로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에요. 그렇죠. 지금 환율이 1234, 뭐 1240은 올라갔거든요. 예. 뭐 앞으로 저는 금융시장 특히 중국 금융시장이 좀 더 불안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중국 이안하고 거의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BSI에서 뭐 실질 실환율 계산할 때요. 우리 원화 실질 실환율 계산할 때 중국 비중이 33%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비중이 13%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중국 이안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 환율 변동이 클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 지금 미중 무역전 중국이 어려워지니까 이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뭐 환율도 좀 오를 거예요. 일부러 또 뭐랄까요, 트럼프 엿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올려버리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250원, 1300원 뭐 가까이도 갈 수도 있어요. 중국 이안화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따져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50원, 1300원이라는 환율이 한국 경제에 적합한 환율인가 높다고 판단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환율이 떨어질 거로 계산하면은 한 차익을 누려서 외국인이 들어오고요. 오히려 그때부터 올 4분기 내년 초가 가서는 환율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환율은 뭐 달러로 결정되니까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에 따라도 다른데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돈 많이 푸는 거하고 우리나라 돈 푸는 거 상대적 비율을 계산해 가지고 뭐 추이를 보면요. 미국이 돈 풀면 약 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갑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미국이 돈을 풀면 9개월 정도 시차를 들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예. 9개월 그러니까, 정도. 그러면 3월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으니까 12월. 그러면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이건. 환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겁니다. 그럼 외국인 주식을 살 때 뭐를 살 거냐? 저는 그중 하나가 삼성전자라고 보거든요. 사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지금 안 올랐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거든요. 그렇군요. 생산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유하고 반도체예요. 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원유와 반도체가 근데 원유는 산업의 쌀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원유는 지금 거의 정체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사회가 트랜스포트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간다 그랬는데 우리 아주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집에 앉아가지고도 모든 일을 자택근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는 갈수록 수요가 좀 덜 증가할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트랜스포트 사회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간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교통하고 왕래하는 사회였었는데 굉장히 역동적이고 세계화된 사회에서 텔리포트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간의 업무를 보게 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학교에서 지금 비대면 강의하고 있고요. 제가 어떤 회사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회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예. 제 방에서 그냥. 이사회도? 예.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러네요. 예. 원유수는 많이 줄었대. 근데 반도체는 안 들어간 데가 없거든요. 뭐 자동차에도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는 더 들어갈 거고 자동차는 반도체가 특히. 더 중요한 생산 요소가 돼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 사셔가지고 안 올랐다고 조금 힘드실 텐데 다른 주식은 올라가지고 예. 올 4분기 뭐 내년 봄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주식 고르는 것에 세 가지 분류를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BR이 낮고 그다음에 배당을 꾸준히 주는. 예. 과거에도 배당을 꾸준히 줬고 앞으로도 줄 것 같은 예. 그런 회사. 그다음에 언택트 성장 산업. 예.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 세 번째 분류는 이제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회사들. 예. 예. 잘 요약해 주시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김동성님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까지 물어보시는데요. 부동산 경기 어떻게 될런지 언제 내 집 구입하면 될런지요. 이 관련해서 이광수 위원은 내년 이맘때쯤이 저점이지 않을까. 지난번에 약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내려가는 방향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또 이 김영익 교수님은 다른 의견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광수 위원이 부동산 전문가니까요. 뭐 그분 말씀을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만 예. 저는 더 오래 가리라고 생각해요. 하락이 더 오래 간다. 예, 부동산 경기가 한번 꺾이면은 추세적으로 한 4, 5년 가거든요. 예. 근데 어제 KB 국민은행에서 주택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예. 뭐 강남 아파트가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 상승률은 지금 많이 꺾이고 있어요. 예. 예, 제가 장기 추세를 구해 보니까 단기 변동은 제거해 버리고 그렇죠. 이제 예. 꺾이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꺾이는 시점이다. 예. 예. 근데 이게 꺾이면 한 4, 5년 가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뭐 강남 불패다 그러는데 예. 지난달에 강북은 좀 올랐는데 강남은 떨어졌더라고요. 예. 근데 강남 아파트가 오를 때는 항상 더 많이 오르고 예. 떨어질 때는 또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거는 예. 저는 공급의 비탄력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수직이면은 예. 공급이 뭐 고정돼 있으면은 수요 변화에 따라 가지고 가격 변동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비자 물가 발표할 때 근원 소비자 물가를 발표해요. 예. 농산물이나 에너지 가격은 이게 가격 변동이 수요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심한 걸 빼고 근원 소비자 물가를 발표하는데 강남 아파트도 저는 공급이 그렇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따라 가지고 가격 변동이 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만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입니다. 영향을 받는 그렇군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왜 아마 그 상장사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셔서 그런 건가요? 예. 아마 그분들이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뭐 주식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번 꺾이면은 상당히 오래 가고요. 예, 그리고 뭐 정부 정책하신 분들 사고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최 기자님도 칼 폴라니가 지금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그 책 보면은 뭐 핵심이 이거지 않습니까? 모든 상품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세 가지는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된다. 토지, 뭐 집 포함한 거죠. 그다음에 노동시장, 고용, 그다음에 금리. 이거는 세 가지는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이번 정책하시는 분들 사고가 거기에 저는 가깝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웬만큼 떨어지지 않는 한 이분들 사고가 바뀌지 않느냐. 저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 언덕을 내려고 있는데 뭐 정부 정책이 등을 미는 꼴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보통 부동산 전문가들보다는 조금 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비관적으로. 다양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최경영의 경제쇼라는 거 아시죠? 상승론자들의 이야기도 곧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저희는 뭐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오경혜님 같은 경우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대기업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는지요? 이것도 또 암울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심각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루머가 막 카톡으로 돌았던 게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대부분 다 막았다. 이렇게 이제 저도 들었었는데. 예. 앞으로 구조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구조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써가지고 각 경제는 회복됐는데 각 경제 주체가 부실해졌어요. 아까 미국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예. 그다음에 중국 같은 인도 같은 나라 기업이 부실해졌고 우리나라는 가계가 부실해졌지 않습니까? 가만 놔둬도 경제가 부채에서 성장했으니까 그 한계를 한번 극복하고 넘어갔어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올해 경제가 어려웠을 때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뭐 그런 문제가 터졌는데 근데 부채에 의한 이기를 또 부채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도 부채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미국 지금 물가가 오를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도래하면은 미국이 올려야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 전 세계 금리도 같이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 금리 올리면 정말 전 세계가 악소리가 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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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기관 산업은 지금 살려야 되겠다. 물론 예. 기관 산업은 살려야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정말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세계 가계가 가난해졌다.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초과 공급이 존재하는데 이게 수요가 늘어가야지 초과 공급이 그렇죠. 해소될 수가 있는데 가계가 있는데. 가난해졌으니까 예.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쓴대요. 심화. 예.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체 수는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다. 아유. 이게 자본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구조조정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예. 2384님 교수님 중국주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셨었는데 중국 섹터 펀드 언제가 적힐련죠? 뭐 이런 말씀하셨네요.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책을 내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올해 어려워질 것이다. 예. 특히 올 6월쯤에 중국 주식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그래서 그죠. 그런데 그 시기 때는 사실 누구도 잘 알 수 없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런데 중국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중국의 지금 금융시장 개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행을 작년에 외국인한테 개방해 버렸고요. 올해는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다 개방해 버렸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방정부와 관련된 기금들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이게 먹힙니까? 아마 공적연금은 투자 못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금융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요. 돈이라는 것은 눈이 있습니다. 눈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으면 그리 가요. 아무리 정부가 막아도. 아무리 막아도 누가 막아도 수익률 높은 대로 이동하는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은행들이 아무리 특히 그렇게 정말 자유를 숭상하는 나라에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수익이 높다고 하면 갈 것 같더라고요. 이미 미국 금융회사들 중국에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민간은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중국 실물 경제는 어려워지지만은 금융시장, 채권시장, 증권시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한 게 외환시장 금리 자유예요. 그런데 금융산업은 개방했는데 아직 금리 자유와 외환시장 자유 하나 안 했거든요. 저는 금융강국을 중국이 추구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일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국과 아주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사실 2000년 우리도 국부를 늘려야 된다. 그 기회에.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중 83%가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 상품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팔아서 돈 벌었는데요. 이제 웬만한 물건은 중국이 우리보다 더 싸게 생산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미국이 그 중국하고 교역해서 2000년부터 작년까지 5조 100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잘하는 게 금융이에요. 문우신 재무장관도 골드만삭스 출신이거든요. 그 무역에서 잃은 5조 달러 이상을 금융을 해서 찾아오자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올
또 능력이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 미국이 중국보다는 금융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도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자고. 근데 제가 그 시기를 올 6월쯤으로 봤는데 조금 늦춰질 수 있네요. 조금 더 늦춰질 수 있고요. 뭐 저도 뭐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뭐 중국 비중을 많이 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 개별 주식은 사지 마시고요. 중국의 내수 1등 우량주로 된 펀드나 그다음에 증권사 랩 같은 상품이 있거든요. 뭐 개인들은 이런 걸 간접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리나라 환율 이야기 했던 것처럼 위안화가 약간 좀 가치가 올라가는 그럴 것 같은 시점에 쓱 들어가면 훨씬 더 나았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 위안 온 가치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 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그 국민연금이 약 23%를 해외 주식 투자해가지고 31%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 돈이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1년 주고 남을 돈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 그동안 많이 돈을 버는데 앞으로서 미국 금융시장에 돈을 벌어야지만 일부는 중국에서 벌자. 그렇죠. 저는 앞으로 4, 5년은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더 나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우리도 자본을 축적해 놨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상품 수지 흑자를 못하는 거를 그쪽으로 좀 금융 수지로 좀 해봐야죠. 그동안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났어요. 한때는 뭐 1,000억 달러가 연간 넘었고요. 지금 줄어들어도 한 600억 달러 안팎이거든요. 그 600억 달러가 해외 직접 투자나 해외 증권 투자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사는 게 우리가 땀 흘려서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번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 돈 가지고 사학연금이 그런 돈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좀 사명감을 가져달라. 당신들이 해외 주식 산 돈이 어떤 돈인지 아느냐. 그렇지. 우리 국민들이 땀 흘려 상품 만들어 판 돈이다. 우리가 과거에 7, 80년대 무역역군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역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행정하시는 분,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요. 이 금융의 역할을 너무 축소하는 것 같아요. 지금 큰 시대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최 기자님께서도 정부 관료들 만나면 이런 말씀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JBK님 부실 대기업에 몇 조씩 돈 풀어 살려주는데 매번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죠. 고용 문제, 경제 성장 문제 종합적으로 그래야 되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시장은 구조 조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짜 정심은 결국은 자본주의는 공짜 정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데이빗 뉴님은 콘텐츠 수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들어와서 수입이 5배 정도. 콘텐츠 수출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렇죠. 화랑이네요.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수입이 5배 정도 늘었어요. 평생 이렇게 벌어본 적이 없어 혼란스러운데요. 나도 혼란스럽고 싶다. 부동산,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를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짧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기본 좀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책을 또 많이 좀 보고 최소한 재무제표는 좀 아셔야 되거든요.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충분히 또 지금 돈이 생겼다고 바로 내가 뭐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 중요하고. 저는 금도 사시라고 계속 주장했었고요. 여러 가지 좀 분산 투자.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가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단기적으로라도 될 것 같고 한국은 디플레이션이면 우리는 대응을 특히 이제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요 금리가 오르거든요. 그동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형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투자는 줄이고 초기에는 인플레 초기에는 주식이 오르거든요. 근데 인플레가 또 심하게 진행되면 통화 긴축하니까 주가가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주식이 오르고 그러니까 채권 비중 줄이고 인플레 시대가 도래하면 주식 비중 늘려야 되고요. 그러다가 너무 심하되면 금 같은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좋은 또 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